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력이나 욕설이나 소리를 지르는 거나 물건을 던지는 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비난이나 냉담이나 무시나 혹은 잔소리나 확인같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가족이 주는 고통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뭔가 하면은요, 친구 힘들게 하면 안 보면 됩니다. 직장 너무 힘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봐야만 된다는 우리의 의무감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 마주쳐야 된다는 게 커다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고통의 유형에 따라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처 방법은 이 고통이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냐, 정신적 폭력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통받을 때 주위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 그런데 태어나기를 싸우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한번 맞서 대항해봐가 맞는 방법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성격의 분은 무시하지 못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유형에 따라서도 방법은 달라지고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에 따라서도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의 비난만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인정을 많이 받아도 집에 오는 순간 가족들이 너 도대체 그렇게 살이 쪄서 어쩌자는 거니? 그렇게 내향적이어서 도대체 사회생활 하겠니? 너 그렇게 매일 친구들 만나고 놀면은 너 인생 종친다. 그런데 비난을 대처하는 데는 극단적으로 두 개의 방법을 갖다 나눠버리면은 하나는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피하는 것입니다. 맞대응이 비난을 어떻게 피하게 되느냐? 맞대응이 비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어떤 가족이 나를 비난합니다. 그때 그 가족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참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맞대응이 그 가족에게 고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되면 맞대응의 내용을 생각해요. 이러저러하게 내 입장을 맞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족이 나의 맞대응에 의해서 비난을 멈추는 거는 나의 맞대응이 맞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서 뭔가 더 힘들게 되니까 안 하고 참거나 하다가 속이 활활 타오르면서 내가 더 말을 하고 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대응은 그 내용이 주는 효과보다는 그 말들이 상대방한테 주는 상처가 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고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맞대응이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 거는 어찌 생각하면은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되는 말은 아닐 수도 있지요. 맞대응은 효과적인 방법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맞대응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상처를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맞대응에는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흥분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괴롭게 하는 가족이 나의 맞대응으로 인해서 말을 안 하면은 어찌 생각하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처뿐인 승리인 거예요. 내가 한 레벨 올라갈 때마다 한 레벨 올라간 상대방의 비난을 듣고 화가 나야 되고 또다시 화를 내는데 화를 낼 때 모든 사람은 불행해요. 기쁘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맞대응 방법에 수반하게 되는 커다란 마이너스가 되지요. 또 하나의 마이너스는
결국은 대부분의 어떤 폭력, 욕설이라든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손이 올라가려고 한다든가는 결국 처음에는 말싸움에서 시작해요. 상대방의 비난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다가 보면은 그게 결국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신적 폭력이든 신체적 폭력이든. 그래서 우리가 맞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맞대응을 하더라도 선을 꼭 지키셔야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들어도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맞대응을 하다가 화가 나서 먼저 물건을 던진다든가, 상대방의 말을 멈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친다든가, 그게 넘어서 안 되는 선인 거예요. 그 선을 넘게 되면은 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맞대응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나의 맞대응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다가 보면 지쳐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선을 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폐륜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맞대응 방법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거인 거예요. 과연 그거를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분한테는 맞대응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자꾸 그 선을 넘고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은 맞대응보다는 피하는 쪽으로 나간 게 올바른 거예요. 보통 남을 비난하는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잔잔한 대화로 시작한다 그러지만 그 잔잔한 대화가 잔잔한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화로 풀자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질려서 지게 돼요. 그럼 내가 져서 결국은 내가 알겠다 해야지 끝나게 돼요. 그럼 내가 알겠다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너 다 알겠다고 해놓고 나서 왜 실천을 안 해? 그러면서 또 이번에 약속을 안 지켰다는 비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난의 내용이 담긴 대화가 끝까지 이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기예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기는요, 유치한 방법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를 괴롭히는 가족들은요, 말 좀 하다가 격해지기 전에 들어가서 문 잠그면 끝나요. 그러나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가족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면 밖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계속 문을 두들겨요. 그때는 견딜 수가 없게 되지요. 물론 그때도 음악 크게 틀어놓고 견디려고 하면은 견딜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방법이 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화가 나다가 보면은 빈몸으로 나오게 돼요. 빈몸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비난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꼭 지갑을 챙기세요. 휴대폰을 챙기셔야 돼요. 가능하면 차키도 챙기세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 어떤 분은 내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나오잖아요. 문에 번호키 번호를 바꾸거나 문을 안쪽에서 자물쇠를 하고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그러지요. 자, 무릎 꿇고 비밀만 열어줄게. 그러면 굉장히 비굴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찜질방 같은 힘든 곳이 아니라 그래도 좀 푹신푹신한 곳에서 잘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재워줄 친구나 내 편이 되어줄 친척이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난이 오가다가 보면은 영구적으로 집에서 나올까 생각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나오는 게요, 또 커다란 싸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내가 도저히 우리 가족 중 이 사람이랑은 같이 못 지내겠어. 그런데 내가 나와서 원룸을 얻을 돈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가족한테 이제 다시는 당신을 안 볼 거예요 하고 선언하고 나오고 싶은 게 우리의
속 시원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선언하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전투력이 엄청나져요. 그리고 때때로는 선언하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내 마음을 약하게 해요.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그냥 처음에는 하나 얻어 놓으시고요. 원흉이나 뭐가 됐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으면은 며칠은 피난처에서 지내고 며칠은 집에서 지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점점 피난처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가 싶게 되면서 조용히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도 자그마한 공격입니다. 저는 우리 내담자분들이 잔소리가 너무 힘든데 왜 별거 아닌 잔소리에 이렇게 자기가 예민한가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잔소리는 권투로 따지면 잽과 같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시잖아요. 잽 안 아픈 것 같다 그러지요. 권투 선수한테 잽을 하나 맞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쓰러져요.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리고 자꾸 맞다가 보면 정신이 없어요. 잔소리가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는 비난과는 약간 맥락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살이 쪄서 어떻게 취직할 거야? 비난이에요. 그런데 야, 오늘 밤에도 또 그거를 꼭 먹어야 되겠니? 이거는 잔소리예요. 잔소리로 나를 괴롭히는 가족은요, 아직 나를 갖다 뻥 터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를 대응할 때는요, 그냥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게 최선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 왜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왜 맨날 이거를 해야만 돼? 이거 하는 거 진짜 쓸데없는 짓인 거 알아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할게요. 알았어요. 조금만 있다가요. 미안해요. 하면서 질질질질질질질 끄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지요, 억양이. 그러면은 또 무시하고 대답을 안 하기도 하다가요. 자리를 피하기도 하다가요. 잠깐 눈에 보이는 데서만 또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하는 분들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본인의 잔소리가 소용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할게요 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번 한다 그래서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그 약속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내 앞에서 한 번만 져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이 잔소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전면전으로 번져요. 결국은 상호 비난이 돼요. 앞에서 비난에서 이어졌던 거에 준하는 행동 방침으로 가게 되지요. 어느 날 너무너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날은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잔소리에 대해서는요, 잔소리를 대처하는 것답게 그냥 미루고 못 들은 척하고 잠깐 무시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게 저는 잔소리라는 괴롭힘의 격에 맞는 대응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조금은 겁이 많은 분들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응 방식이에요. 나를 불신하고 계속 확인하는 것도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내가 원서를 갖다 내는 데까지는 한 달이 남았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어떤 분은요, 매일매일 확인해요. 언제까지 할 거니? 언제까지 할 거니? 왜 안 하고 있니? 그러면은 얘기 듣는 사람은 미칠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도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급한 일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급한 일은 게임이지요. 한 판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확인하세요. 언제 해줄 거니? 언제 해줄 거니? 고통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는데 계속 너 이거는 할 줄 아니? 저거는 챙겼니?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행 가기로 했어요. 내가 알아서 여행 짐을 챙기겠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와서
짐을 제대로 챙겼나 확인해보고 싶어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잔소리와 확인과 불신은 이웃사촌 같은 관계이지요. 그런데 잔소리만 있는 경우와 확인과 불신은 약간 달라요. 잔소리에는 통제와 강박의 의미가 약간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너는 해야 돼. 그런데요, 나를 좀 믿지 못하고 계속 확인하는 그분의 마음의 밑에 있는 마음은 사실은 불안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확인하고 순수하게 걱정하는 분들은요, 한번 욱 하고 감정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멈칫해버리세요. 그런데 이 확인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그분의 불안 자체가 원인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족이 안 돼요. 또 다른 거를 계속 확인을 하기 시작하세요. 때때로 그분들이 약속도 하세요. 요번이 마지막 확인이야. 그러나 믿지 마세요. 믿었는데 또 확인하잖아요. 엄청난 배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든지 살살 모셔갖고요, 그분의 불안 자체를 치료하는 게 그분도 안 불행해지고 나도 안 불행해지는 방법이 되는 거지요. 내가 힘들어서 한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가족이면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밖에 없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전문가나 상담가도 딱 보고 알고요, 오히려 이분보다 같이 오신 분이 더 불안하신 것 같아요 라면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안과 확인에 대해서는 내가 짜증내고 화내는 거로 그 확인을 멈출 수 없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해요. 듣다 확인하다 너무 심하잖아요. 자리를 피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어요. 가급적 잘 피해 다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동안의 나의 삶의 패턴을 봤는데 쭉 미루다가 결국은 막판에 항상 내가 해냈잖아요. 그러면은 다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는데 막상 제때 해내지 못하시잖아요. 그 대가는 거짓말쟁이가 되면서 톡톡히 치르셔야 됩니다. 냉담은 나의 마음을 얼음장처럼 얼려버립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뭔가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냉담은 그거랑 달라요. 냉담은 내가 뭐를 하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건 웃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를 원하는 걸 안 한다 그래서 막 나를 야단치거나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냉담이 오가는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열전과 냉전이 오가듯이요. 그러나 순수하게 냉담만 가지고 있는 분도 종종 있어요. 평소에도 그다지 말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한번 얘기 안 하면 며칠씩 얘기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 다른 가족으로부터 듣게 되는 분도 있어요. 오랫동안 냉담으로 나를 대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왜 고통스러우냐? 나는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돼서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침묵을 유지하고 냉담한 사람은요, 항상 감정이 빨리 오가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사람에 비했을 때 항상 강자가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며칠 동안 말을 안 하잖아요. 나는 답답한 나머지 먼저 내가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냉담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가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따뜻하게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막 온갖 아양을 전부 딸잖아요. 그러면 며칠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바꾸지는 못해요. 어떤 분은 비싼 선물 공세를 피기도 해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 잠깐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냉담한 사람들의 마음은 궁극적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상당수는 거리두기 성향이 있고 남한테 별로 부탁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오랜 기간 냉담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요, 말을 하지 않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냉담한 가족을 대처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뭔가 하면은요, 나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으로 그 냉담이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마주 대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을 안 하는 사람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서 계속 나는 신나게 놀아야 돼요. 그러면은 냉담한 사람이 어느 순간 너무너무 지치잖아요. 약간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러면서 냉전이 깨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상대방이 냉담하고 화가 나서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무시한다면서 상대방의 태도를 비난하는 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비난과 그런 공격은 오히려 상대방의 냉담의 기간을 갖다 더 길게 만든다는 거를 우리는 잊지 말고 대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